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녹화 시작됐네요. 잠깐만요. 예.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데스크탑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음, 기축곡사하고 영원함의 유학으로 이루어진 계속하겠습니다. 개, 8개로 이루어진 강좌에서 호남유학 분야를 맡은 저는 이양준입니다. 영남유학 분야는 김태환 선생님이 맡아주시기로 했는데 이 강좌가 전체 8개 강좌 가운데 7번째에 해당하고 저에게는 이제 네 번째 강의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기초국사 직전의 16세기의 호남 유학의 이제 일반적인 풍경을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1589년에 기축옥사라고 알고 있는 그렇게 통칭하는 정치적인 사건을 조금 정열입 모반 사건하고 그리고 모반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시기로 따지면 1589년에 10월 27일에 정열입 모반 사건과 관련된 처벌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해서 그래서 10월 28일부터 사료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11월 2일 정도까지 전라도에서 정함수나 양천경, 양천회 이런 사람 강견 이런 사람들의 주동에 의해서 올라간 조정에 도착한 상소문 그러니까 기축옥사의 정열이 모반 사건의 당사자들은 주모자들은 처벌이 됐지만 그 배후에 있는 세력 다시 말하자면 동인들의 주요 인물들이 아직도 조정에 고관 대직의 자리에 많이들 남아 있어서 동인 세력이 온전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은 상소문이 올라가고 그때 이후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제 서인들에 의한 동인들의 숙청이 약 2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시작되는 이제 옥사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모반 사건하고 옥사를 조금 흔히 기축 옥사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데 분리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그 기축 옥사로 인해서 이제 피화를 당한 전라도의 이제 가문 중심으로 피화자들 중심으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필문 이선재 선생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광산 이씨 집안, 동암 이발 형제, 그리고 그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산 윤선도 해남 윤씨 집안, 그리고 뭐 가장 유명한 정곡 조대중 등등등에 대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기축옥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거친 이제 혼합유학인데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오늘은 그래서 17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17세기 혼합유학의 일반적인 풍경을 개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세기를 왜 다루느냐 하는 얘기는 조금 이따 강의를 진행하는 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옥사가 지나간 자리 그리고 17세기 혼합유학의 초상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선유학하고 연관된 강의를 하게 되면 아마 제일 많이 언급하는 우리 한국학 전공 학자일 텐데 스위스 출신의 마르티나 도일러 여사 두 권의 책
제가 한 권은 자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두 번째 책은 제가 이번에 처음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생존해 계시죠? 아직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1992년에 나온 한국의 유교화 과정. 자, 이게 사회사적인 의미에서 혹은 문화사적인 의미에서 지성사적인 의미에서 고려가 조선이 되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서 그것을 핵심 주제로 삼아 가지고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이 한국사 시간에 상식으로 배워서 익히 알고 있는 에, 내용 하나, 다시 말하자면 조선은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 계층에 의해서 건국되었다라는 것이 역사적 신앙가 아니면 사실에 가까운가? 그리고 고려가 조선이 되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고려가 조선이 되어서 결국 조선 사회가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냐? 이 세 가지 질문인데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도일러 여사의 대답. 첫 번째는 저희들 상식하고 반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조선을 건국했던 신진사대부 계층이라는 것은 없었다. 실질적인 사료 통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보면 조선 초기의 고위 관원들은 거의 90% 이상이 고려 후기에 귀족 계급의 출신이었다. 따라서 신진사대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그럼 뭐가 새로웠느냐?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든 이념이 새로웠던 것이다. 그게 이제 성리학이죠. 그런 점에서 고려 사회가 조선 사회로 변모했다라는 것은 나라가 단순히 고려가 조선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까지 고려 시대까지 불교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는 한국 사회가 유교 사회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불교 사회가 유교 사회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환되었느냐? 그 내용은 뭐 제가 앞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두 가지. 과연 하나의 사회적인 성격이 불교라는 큰 패러다임에서 유교라는 큰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기까지 얼마 정도 걸렸느냐? 다시 말하자면 유교 국가로서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이미지를 형성하기까지 아르테나 도일레 여사의 대답에 따르면 대략 2세기 반. 2세기 반이면 250년인데 조선이 1392년에 생겨났으니까 1400년 잡고 계산하면 조선 사회가 유교 사회로 완성된 건 1650년 앞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나중에 뒤에 가서 조금 더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답은 이거였죠. 불교 사회로서의 고려 사회가 유교 사회로서의 조선으로 250년 동안 변화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의 특징이 뭐냐?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게 이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태제죠. 다시 말하자면 한국 사회 유교화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무계 종족 체계의 발전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고 이것이 결국 부계 종족 체계가 부계 종족 체계에 포섭되는 일부 계층을 제외한 전 사회의 모든 계층에 대한 광범위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시스템을 낳았다라는 게 이제 파생되는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한국의 6.25 과정의 이제 개괄이고 그 다음 내용이 나중에 이 내용이 확장돼 가지고 그 다음 내용이 나중에 나온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조선이 아니라 한국사 전체로 시각을 넓혀서 보면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2018년에 나온 조상의 눈 아래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것은 한국의 유교화 과정에서 말하는 것이 확장된 것도 있지만 또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삼국 시대부터 19세기 후반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화되기 직전까지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은 동질적인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계속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국가가 변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냐? 친족 이데올로기였다. 그리고 친족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출생과 출계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조였고
이것을 기반으로 출생과 출계를 기반으로 엘리트들을 창출했고 그 엘리트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양식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정치적인 출세보다도 친족 집단에서의 사회적 위상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선 유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흥미롭게 봤던 것은 한국 사회 6.25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좀 전에 우리는 고려가 조선으로 전환된 것에 몇 가지 의미를 얘기했는데 조상의 눈 아래에서는 거시적으로 보자면 불교를 유교 사회로 대체했던 사대부 계급도 친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근데 이게 마르타 도일루스는 분명하게 말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것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무슨 뜻이 되냐 그러면 친족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고려 후기의 귀족들의 일부가 성리학적 전환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한 가지 급진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조선의 건국이었다는 말이 돼요.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하자면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이 해체되고 근대화가 되면서 원래 유학은 관학이었거든요. 관학이라는 말은 유학을 배운다는 말은 준관원 신분이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뜻이었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유학을 배우는 게 중요했죠. 그런데 20세기가 되면서 유학이 관학의 지위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1894년에 갑오경장 때 과거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폐지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유학을 배우는 게 관원이 될 수 있는 길과 동의어가 될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이제 현대 유학이 21세기까지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유학이 관학으로서의 유학이 관학의 지위를 상실한 유학으로 변모하면서 사회적 변동과 더불어 유학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저는 처음에 소박하게 국가 중심의 유학이 사라지니까 개인적인 사적 유학만 남을 것이다. 공적 유학으로서의 역할은 사라지고 사적 유학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 유학의 특징이 아마 사적 유학이 사적 이데올로기가 돼가는 혹은 사적 삶의 양식으로 변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책을 읽고 나서 아, 내가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 친족 이데올로기가 있으면 에, 국과 가라는 말도 국과 가의 합성인데 가와 족도 가와 족의 합성어예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세 개의 공동체 집단이 나옵니다. 국, 족, 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세기 유학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국, 족, 가가 동일시되는 유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선의 엘리트들에게 관학으로서의 유학으로서의 특권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상실하고 난 다음에는 국의 유학이 사라지고 개인의 유학이 아니라 족의 유학하고 가의 유학하고 거기서 후퇴해야 개인의 유학이 나온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아, 왜 지금까지 현대에서도 문중 유학이라는 게 남아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를 하나를 얻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이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좀 봐주시면 조금 더 17세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드러나지 않을까 해서 앞에 도입부에 이 말을 좀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16세기의 사례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보 같던 시절의 사례 하나만. 서세원은 너무 유명하니까 서세원은 조금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하니까 한 가지 문화적인 사례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풍암동에 가면은 그 극락강 언덕 위에 풍영정이 있습니다. 그 극락강 그 강이 옛날 이름은 오칠자에 저 계곡계자에서 칠계였거든요. 그래서 김원거라는 분의 호가 칠계입니다. 칠계. 이 양반이 남해 상주 목사를 지낼 때 퇴계 이황의 제자가 황준량입니다.
황준양이 풍기에 있었고 이황 선생도 풍기 군수를 지냈죠. 그래서 황준양하고 김원거가 친하고 황준양을 통해서 김원거가 이황하고 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황준양이 김원거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호남 지역의 지식인들을 개괄을 하고 자기 선생한테 편지를 써요. 그게 답퇴계선생서인데 이 답퇴계선생서에서 사실 그 호남지학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교유하고 있고 주워들었던 정보를 가지고 호남의 학문을 유학을 이야기하면서 세 사람을 이야기해요. 김영헌, 기대승이지요. 그 다음에 일제 이항, 그 다음에 담재, 하서 김인우. 이 세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 세 사람을 보면은 호남의 악을 이견되게 큰 얼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호남 외부 지역에서 호남 지역의 유학을 호남학으로 말하는 이 발상이 풍영정의 인적 교류망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풍영정을 짓고 난 다음에 김인우가 칠계 시병이라는 연작시를 짓거든요. 그리고 이황이 이 연작시에 대해서 차원을 한 연작시를 또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16세기에는 이런 영호남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교류망이 있었던 시대였는데 말하자면 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 허균의 성소 부부고 호남 인재지 부침이라는 글에 보면 그 매우 특별한 100년이 허균은 1569년에서 1618년이니까 17세기 초창기에 외부에서 바라본 호남을 바라본 시각이거든요. 허균의 말은 뭐 쉽게 하면 중종, 정릉 시대에 호남 인재들이 많았다. 쉽게 말해서 16세기에는 호남에 인재들이 많았다. 이름을 대기해도 좀 너무 많다. 그런데 결론은 뭐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재행으로나 당대에 드러난 이가 한 사람도 없고 과거에 등재하는 사람도 점점 드물게 되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6세기 초반의 시각에 가면 16세기하고 17세기 초반의 지적 지형이 너무 다르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 다음에 이제 그 잃어버린 백년에 관한 그 호남 유학의 잃어버린 백년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송상기가 보고제 집에서 남천록이라고 남쪽 지역에 와서 이제 보고들은 그 내용을 쓰는데 1657년에서 1723년이니까 허균보다 조금 더 뒤입니다. 조금 더 뒤인데 벌써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 호남 지역에는 옛날에 사람이 많았다. 그 뒤에 가면 그 뒤에 근데 이 그 뒤에가 뭐냐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이 송상기 생년월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늦어야 되거든요. 18세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제가 잘못된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 앞에 100여 년이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17세기 100여 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산 안방준, 소운, 신천익 등 벌써 안방준, 신천익 이런 사람들은 17세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말 앞에는 16세기 사람들인데 그 뒤에 그러니까 17세기에 우산 안방준, 소운, 신천흙 등이 유명했지만 지금은 적막하기만 하고 알려진 이가 없는지 100여 년이다. 여기서 나온 게 뭐냐 그러면 호남유학이 기축옥사 때문에 망해버려 가지고 100년 동안 인재가 없었다. 이런 상식 아닌 상식이 그 유포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잃어버린 100년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가. 제가 보기에는 반은 맞고 반은 사실하고 부합하지 않는다. 절반은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송상기가 또 다른 내용도 쓰거든요. 그 내용에 의하면 이런 현상은 호남의 현상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17세기가 사실 학술사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후퇴한 시기였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들 받아들이는데 과연 그게 100년 동안의 무주공산을 말하는 것이냐? 이건 아무래도 좀 심화적인 얘기겠죠. 지나친 얘기고. 자,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야기의 초점이 됐던 기축옥사부터 17세기로 넘어가는 대략 한 4, 50년
4, 50년 동안은 사실은 동북아시아 3국의 체제가 변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589년에 기축국사가 벌어지지요. 한 2년 정도 가거든요. 91년까지. 92년이 되면 이제 옥사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바로 임진왜란이 벌어지죠. 아시는 것처럼 임진왜란은 1592년 그러니까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된 해로부터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2세기가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97년에 정유재란이 발생을 합니다. 그 97년에 발생했지만 98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죠. 그래서 그냥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리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중심이 되는 히데요시 세력하고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하고 이제 내전 상태에 들어가죠. 그래서 1600년에 그 유명한 세키가와라 전투가 벌어지고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 연합군 그때 이제 지역별로는 안 맞습니다만 어쨌든 동군 서군 저 청팀 홍팀으로 나눈 것처럼 히데요리 세력을 서군 그리고 사실은 히데요리가 어려서 지휘를 못했고 이제 히데요시의 큰 다이묘가 지휘를 했었죠. 그리고 세키가라 전투에서 이제 결국은 동군이 이제 승리를 하고 이게 결국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제 에도 막부로 이제 수립이 된 게 1603년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이제 에도 막부 시대로 넘어가고 있을 때 그 20년 뒤에 조선에서는 인조 반정이 일어나지요. 23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반정입니다. 그리고 1627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묘호란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묘호란의 결과로 조선은 청하고 이제 형제의를 이제 형제의 예로 청나라를 대우하라.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조약을 맺지요. 근데 그걸 지키지를 않지요. 조선에서. 그래서 다시 이제 병자호란이 이제 벌어집니다. 1636년에 병자호란이 벌어지죠. 병자호란이 벌어지고 8년 뒤에 이것도 오자가 나왔네요. 1646년이 아니고 44년인데 8년 뒤에 이제 명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16세기 후반기부터 17세기 중반까지는 사실은 동북아에서 큰 사회적 이 변동이 일어났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 변동이 일어났던 시기에도 실제로 우리가 이제 17세기를 얘기하면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16세기와 비교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은 강항 선생은 정유재란 때 칠산 앞바다에서 왜군한테 잡혀가지고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일본에서 이제 탈출을 하지요. 그래서 그 기록을 그 내용을 적은 책이 원래는 건차록이라고 불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간양록이라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일본에 가서 뭐 일본의 등원성화 같은 사람들에게 저 퇴계 선생 제자니까 퇴계학을 전파했다라고 합니다마는 강항 선생이 어쨌든 족적을 남긴 것은 간양록이라는 책이었고 사실 간양록은 포록이죠. 왜군에게 잡혀간 포록이죠.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이제 그 실정까지를 특물하고 실정까지를 이제 적어서 소중한 자료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죽산 안씨 보성의 죽산 안씨 우산 안방준 1573년부터 1654년까지인데 안방준은 일종의 사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학자 스타일의 유학자인데 본인이 스승으로 섬긴 사람이 우계성원입니다. 율곡 이이가 죽은 다음에 이제 우계성원을 스승으로 섬겼는데 우계성원을 스승으로 섬겼다라는 얘기는 벌써 안방준의 정치적인 지향성이 서인이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안방준의 주요 저술 중에 우리나라 당쟁사에서 초창기 당쟁사의 그 유명한 책이 혼정편록인데 이 혼정편록은 그런데 서인의 시각에서 당쟁사를 정리한 초창기 기록입니다. 이런 점에서 안방준이 중요하기는 한데 안방준의 혼정편록을 이럴 때는 언제나 동인 쪽에서 만들어 놓은 사료들하고 비교를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조선왕조실록 같은 걸 볼 때도 동인하고 기사를 볼 때도 동인과 서인 쪽에서 나온 당쟁 기록을 이렇게 양쪽에 두고 같이 봐야 되는데 서인 쪽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냈죠.
그 창주 나무송하고 구화 나무춘 형제도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연관된 것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저기 화순 적벽에 있는 무렴정. 무렴정을 둘러싸고는 말이 많지요. 조성자가 누구냐? 음,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가운데 이름이 정자, 송정순. 그 호가 무렴이거든요. 그래서 송정순의 호가 무렴이고 정자 이름이 무렴정이니까 송정순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일각의 사료에서는 송정순의 아버지 음, 송구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형제가 네 명이거든요. 그 네 명인데 첫째하고 셋째가 유명합니다. 첫째가 송준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뭐 관원을 했습니다만은 더 이분을 유명하게 만든 건 따님이죠. 따님. 송준의 딸이 누굽니까? 그 미암 유이춘의 부인 그 송덕봉입니다. 홍주 송씨. 음, 그 송덕봉이고 이 송덕봉하고 사촌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송준이 있고 송구가 있는데 송구가 셋째거든요. 이 송구의 아들들 항렬자가 정자예요. 정자. 그래서 무렴이 송정순이고 그 동생이 송정왕입니다. 근데 송정왕이 기대승의 5년 후배지요. 그래서 기대승이 송정왕 집안에서는 그 기대승 선생이 주자물록을 만들 때 송정왕하고 뭐 같이 작업을 했다. 초고를 같이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자물록의 발문을 송정왕이 써요. 근데 젊어서 빨리 죽습니다. 근데 빨리 죽어서 그래서 그 송정순이 무렴정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아버지 송구가 만들었느냐도 있는데 어쨌든 송정순에 의해서 자기 외손자들 외손자인 저 나무송 나무춘 형제에게 무렴정을 물려주지요. 그래서 이게 나시 집안의 이제 소유로 바뀝니다. 그 무렴정하고 연관된 두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명곡 오이도 선생. 명곡 오이도 선생이 에, 물러나 있던 곳에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조성해 준 공간. 이게 명옥헌이죠. 이 명옥헌에 이 명옥헌까지 인조 반정 전에 인조가 찾아와 가지고 같이 정치하자라고 했는데 오이도가 이제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소은 신천익은 뒤에 조금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영암의 그 정자 하나하고 연관해서. 그다음에 양만용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고산 윤선도하고 창계 이명이 중요한데 고산 윤선도 선생은 뭐 우리가 그 이상 뭐 설명할 말은 필요 없습니다만은 보길도에 세연정을 조성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호남에서 보기 드문 남인이었습니다. 이게 왜 보기 드무냐 그러면 기초국사 이후에 제가 나중에 말하겠습니다만은 미리 말하자면 17세기 호남 유학의 가장 큰 특징이 전반적 서인화 경향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예외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윤선도고 남인에 속하고 사실은 예성 논쟁에서도 남인의 입장을 지지했죠. 그리고 한 사람이 창계 이명입니다. 왜냐하면 창계 이명은 원래 서인인데 창계 이명이 송시열, 송중길, 동춘당 뭐 우암하고도 교유했지만 특히 남계 박세채를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창계 이명은 소론계로 구별이 돼요. 분류가 돼요. 그래서 호남 지역이 17세기의 전반적인 서인화 과정 속에서 그 보기 드물게 소론계하고 남인 계열의 유학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 이 두 분입니다. 세연장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저 왼쪽 아래에 보이는 게 이 창계서원이거든요. 이 창계서원은 여러분 저 옛날 광목간 광주 목포간 그 옛날 구도로 쭉 타고 가다 보면은 쭉 가다 보면은 도로 오른쪽에 딱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이제 그게 창계서원입니다. 창계는 외가가 서울이라서 원래 이 양반은 서울에서 태어났죠. 호남에서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네트워크 만들어 갖고 자기들끼리 다 모여서 활동하고 주고받고 다 했습니다. 우선 안방준이 저 보성의 죽산 저 보성의 죽산 안씨죠.
우산 안방준이 이제 보성의 죽산안시로서 보성에 거처하면서 자기 이제 정사 우산전사라고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 어딥니까? 호남학진흥원의 그 자료부장으로 계시는 안동교 선생 할아버지 그 회봉 안규영 선생이 만든 죽곡정사가 그때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산전사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전사를 만들었을 때 기문을 자기가 쓰거든요. 우산전사기를 자기가 쓰고 그 다음에 이 기문의 발문을 명곡 오이도가 쓰고 그리고 상량문을 순 강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에도 이쪽 사람들은 나름대로 연결망이 다 있었고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고 교류도 다 했다. 자, 대충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17세기 그래서 아까 말한 삼국의 체제 변동 역사적인 사건들하고 관련해서 16세기에서 17세기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세 가지 사례 정도를 이제 좀 구별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기축옥사하고 가문이 연관된 사람들, 소세원 쪽 제주 양씨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제 의병 활동 등을 통해서 사라진 사람들, 죽어버린 사람들, 그 희생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전쟁이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전화위복이 된 사람들. 그래서 옥사와 가문, 전쟁과 희생, 전쟁과 가문이라는 경향으로 얘기를 해봤고 마지막에 하나 좀 사례를 들어서 전반적인 서인화 경향에 대해서 조금 행주 기씨, 송암 기정익이라는 분을 통해서 행주 기씨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야, 이건 지금 알려져 있는 소세원의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뒤로 가면 이제 복잡한 게 이제 더 많지요. 예를 들자면 16세기의 소세원. 16세기의 소세원은 아마 이 밑에 나와 있는 양자증이라는 사람까지 갈 텐데 서세원을 조성한 사람은 양산도지요. 1503년에서 1557년 그러니까 대략 30세에서 40세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 1535년에서 뭐 40년에서 아마 죽을 때까지겠죠. 언더리에 아마 그래 35년은 지나서 아마 소세원을 조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양산보가 이것을 할 때 아버지가 양사원인데 양사원은 저 생물연대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부인이 잘 알고 있는 신평송 씨지요. 신평송 씨고 그 면왕정 송순하고 온의 지간입니다. 아니, 그렇죠. 온의 지간이죠. 그리고 양산보는 조광조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물음표를 해놓은 것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양산보는 저기 담양의 지실마을 사람이고 조광조는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성균관에서 요거 저 한양에서 그 조정의 고위 관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양산보가 어떻게 조광조 제자가 되냐고요. 그 말은 제자지만 사실 10대 때 딱 한 번 봤다는 거거든요. 서울을 가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늘 말하는 게 양산보를 조광조한테 매개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할 때 조광조가 1482년생이고 양평선이 1488년생입니다. 근데 조광조하고 양평선하고 친해요. 그리고 양평선의 증조부가 양산보의 고조부입니다. 같은 집안에 그러니까 칠촌인가 돼요. 촌수로 따지면. 칠촌인가 되고 그리고 조광조가 1515년에 알성시에서 성균관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양평소나. 근데 조광조가 1515년에 알성시 그러니까 왕이 운묘에 행차했을 때 보는 특별 시험으로 과거에 급제하거든요. 조광조가 본 시험은 특별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이듬해가 식년시입니다. 1916년. 그 1916년 식년시에 합격한 사람이 양평손이에요. 그래서 조광조하고 양평손이 굉장히 친합니다. 정치적인 지향도 똑같고. 조광조가 용인에 있을 때 양평손이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해졌다고 그러는데 원래 했다. 그리고 1519년에 그 기묘사화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조광조가 억울하다는 상소문, 연명 상소문을 써서 조광조의 신원을 시도했던 사람인데 그 상소문의 제일 첫머리에
첫 이름 소두. 소두가 예, 양평손입니다. 그래서 양평손은 김 여사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삭탈관직을 당했어요. 예, 삭탈관직을 당하니까 이 사람 집이 화순이잖아요. 그래서 화순으로 바로 내려왔다고요. 그런데 조광조가 화순 능주로 유배를 오잖아요. 그래서 양평손이 조광조를 케어를 하는데 또 한 달 만에인가 사약을 먹고 죽거든요. 근데 역적이 죽으니까 조광조는 이제 거의 역적으로 죽었으니까 그 시체를 손을 대면 안 된다고요. 근데 양평손이 자기 큰아들하고 양평손이 가서 그 시체를 염을 해가지고 야산의 산중턱에 묻어줬다가 나중에 신원이 됐을 때 경기도 용인으로 이제 본가로 보내주죠. 그래서 양평손 큰아들은 아예 과거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양평손 한 20년 동안 벼슬을 못했고 나중에 이제 양평손 다시 벼슬을 하라고 할 때는 양평손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양평손의 둘째 아들이 이제 송천 양흥정이죠. 이 양흥정이 이제 과거에 나가서 조정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율곡 이 선생이 과거 볼 때 그 이제 시험관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주 양씨 집안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율곡이 말하자면 서인 계열하고 약간의 근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근친성이 나중에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소세원의 제주 양씨들도 이쪽 지역에 말하자면 토착적인 사족의 대표적인 사족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족들도 서인화가 된다고요. 경향이. 그래서 원래부터 좀 그런 경향이 있었다. 간접적으로 연결이 됐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왕정 송수는 이제 양산보의 사촌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송순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양산보가 아들이 원래 셋 그리고 서자 하나에서 넷이라고 그러는데 큰아들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소설은 사실에 보면 딱 한 줄 나와요. 한 줄. 있었는데 똑똑했는데 어려서 죽었다 끝.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뭔가 그 얽힌 것이 있는데 지워진 것인지는 사료가 없어서 모릅니다. 서세원의 제일 안타까운 점은 그 정유절한테 불타버려요. 전소가 돼가지고 양산보의 원고 다 사라지고 그리고 양자징의 원고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문집이 없고 소세원 사실만 남아있죠. 이제 후손들이 만든 거. 그 둘째 아들이 양자징이죠. 둘째 아들이 이제 부인이 두 분인데 그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울산 김씨거든요. 그 울산 김씨가 이제 하서 김인후의 이제 딸입니다. 그래서 양자징은 오늘날에도 저 피람서원에 김인후하고 같이 배양이 되어 있어요. 이 양자징에게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게 양천경, 양천회, 양천웅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이 집안이 양천경, 양천의 형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89년에 정열이 모반 사건이 일단락이 되었는데 조정에 남아있는 동인 세력을 색출해야 된다라는 상소문의 주동자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자백한 건 있습니다. 근데 별로 잘 안 믿더라고요. 자, 양천경은 양자징, 그러니까 양산보의 손자입니다. 장남이에요. 둘째 아들의 장남이에요. 그리고 1589년에 기축옥사가 일어날 때 그냥 신분이 유생이었어요. 시빌리언 그냥 민간인이었다고요. 이게 아무 정치적인 위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589년 10월 28일 상소문이 도착하죠. 양천경, 자기 동생 양천회, 그리고 강기한, 진주강씨, 그리고 김극관, 김극인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조정에 상소문이 올라오는데 동인 고위 관료들의 정열인 모반 사건 연루서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정함수의 상소문에서 나오는 것이 그 기축옥사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인물 길삼봉. 이 길삼봉은 그 그러니까 정열입의 죽음에 대해서 말이 많죠. 말이 많은데 어쨌든 정열입은 도망치다가 자살이든 타살이든 죽었어요. 근데 아들은 죽을라다 덜 죽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압송이 돼가지고 고문을 받습니다. 이제 불어라. 그때 아들의 입에서 이 이름이 나와요. 길삼봉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굉장히 핵심적인 사람이다. 계획을 다 뭐 이 사람이 짰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수수께끼 같은 캐릭터라고요. 실제 인물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양천경, 양천의 형제가 고위 관료들이
모반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함수가 올린 상소문에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길산봉이 아무개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떠돌아다녔거든요. 예, 여러분 옛날에 그 저 80년대에 학생운동할 때 뭐 위원장이 뭐 누구네 지하 조직에 뭐 헤드가 누구네 뭐 모르네 막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